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최준호 교수님이십니다. 최준호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준호 교수님은 2기 문화도시 심의위원장으로 소도시 문화도시 특화와 필요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준호입니다. 이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최대한도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고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죠? 저쪽인가? 이걸 좀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프랑스의 지방화 정책을 드는 이유는 거기에 문화가 있었고 핵심적인 역할을 관계 인구들이 다 했기 때문에 사례를 들었습니다. 2차 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0년대에 이미 프랑스는 지방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와 지역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고 특히 삶의 질이라든가 경제적인 불균형이 큰 문제였습니다. 산업 기반이 도시 중심으로 돼버리고 인구가 유실되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삶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선 문화가 최우선적으로 향유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데 관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은 이미 설치가 돼 있었고 문화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문화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어느 산골에 살더라도 어느 벽촌에 살더라도 문화적인 혜택을 절대로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물과 수도와 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전국 어디에든 공급하듯이 국가는 문화를 공급할 의무가 있고 전 국민은 그 문화의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다. 출발했습니다. 자주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중앙정부의 지방분산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영어로 해서 중앙정부까지 접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큰 지역으로 나누어서 몇 개 지역을 나눠서 지방국을 둬서 중앙정부로 직접 가지 않고 그 국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방분산 정책하고 결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중앙정부가 자연스럽게 붙어 있게 된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지역에 있는 경우 거리가 멀고 외진 경우에는 독자적인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소규모 지역들이고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삶의 질을 확보하면서 소외도 막고 또 소규모 지역들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할 건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해서 중앙정부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이나 외국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극복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외진 곳에 있지만 굉장히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인구가 유입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사례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료 안에 제가 자세하게 써놓았으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 보시고요. 지금 그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제일 남부 쪽에 그 피레네 산맥이 있는 쪽입니다. 저 지역에 있는 첫 번째 깝트낙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 5,000명이 채 안 되는 산골입니다. 해발 1,000m 정도 산골인데 1996년쯤에 그 산골 도시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협회를 하나 만들게 됐고 지금까지 25년 넘는 동안에 다양한 거리 예술가들을 저 아름다운 마을에서 체류하게 하면서 거기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이 예술가들이 학교 주민들과 상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발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상영회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관계 인구가 들어온 거죠. 근데 완전히 정주 인구가 됐다기보다는 일정 인구가 계속 있을 수 있게 방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다른 기초지자체들하고 광역시 유럽의 관계 기구들 거리예술 말하면 거리예술이 중심이면 네트워크하고 협력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서 재원이 확보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25개 소도시하고 시즌제 공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5천 명이 시즌제 공연한다니까 너무 이상하게 느끼시죠? 거리 예술이기 때문에 그 산골 마을에서 다 이런저런 아주 재미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뭐 잘 안 움직이는군요. 어디를 조준을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시골 장에 이렇게 하얀색 런닝 셔츠나 뭐 이런 것들을 널어놓고 있어요. 이때는 우리 흰색으로 마을을 한번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무지개 색깔로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요?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색칠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저 다 움직이는 차들입니다. 퍼레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재미난 집게에다가 찝어가지고 올렸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농촌에서 그냥 농사 짓는 데를 와서 구경하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작업한 것들을 재미나게 해놓으니까 보통 농촌 마을하고 전혀 다른 농촌 마을이 되는 거죠. 거의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도시가 결국은 다른 25개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왕래가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농촌의 기술 개발에 대한 것도 정보가 커지게 되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게 되고 의료나 노인 요양이나 뭐 청소년 기관이나 기업 운영위원회 등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도시들이지만 주변에 25개 도시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는 것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가들이 탐구하게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현실을 예술을 통해서니까 늘 새롭게 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점이 매번 새로워지니까 이웃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더 관심이 생기고 매력적인 마을이 되기 시작해서 그 일대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오리학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거리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가본 데입니다. 인구 25,6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런 조그만 도시인데요. 영월보다 작죠. 8월 축제 나흘간 2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관객입니다. 관객만. 예술단체들도 600개 이상이 옵니다.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재미난 건 20세기 초반에 한 1950년대까지 15,000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유실되긴커녕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2018년 조사에서 보면 이게 더 재밌습니다. 30세 미만의 인구가 31.1%, 60세 이상 인구는 32.6%입니다. 말하자면 여기도 이제 거리예술의 메카라고 불려서 거리예술 창작센터도 짓게 되고 인구 2만 5천 사는데 뭐 이거 자세한 얘기는 오늘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예는 꽁폴랑시라는 데인데 더 적죠? 더 줄여놨습니다. 2,700명 사는데 굉장히 놀라운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 관계 인구들, 예술가들을 비롯한 관계 인구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벌어진 겁니다. 이 도시는 우선 주변에 14개의 소도시 합치면 인구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농촌 관광 특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촌 관광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 왜 풍물 생각하시면 농사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해서 8월 중순에 6일간 세계 민속예술 축제를 합니다. 2,700명이 사는 마을에 1958년에 창설된 축제가 올해 64회째를 맞습니다.
더 폭발적인 거는 30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고요. 2019년 통계입니다. 450명의 예술가들과 3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맞이합니다. 인구 2,700명이 사는 도시에 그 도시의 사람들 350명이 자원봉사를 한다?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리면 이 얘기 가지고 해외 사례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 인구가 연중 체류를 하기도 하고 활동하고 또 바꿔서 오면서 지역의 복합적인 발전에 문화예술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제가 이걸로 많이 날리고 있군요. 그 다음 우리의 문화도시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은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가는 실용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즉각적인 효과가 뭐냐, 경제성이 뭐냐를 앞세워서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몰개성적으로 일반 산업 개발을 해온 나머지 발전되기는커녕 점점점 소외와 격차가 커졌죠. 여기서 선택을 계속 받지 못하게 되고 중소규모 지자체들이 인구 유출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재정은 악화되고 상대적인 빈곤에 고사할 지경에 이르렀죠. 문화를 통해서 달라진 사례를 제가 든 것처럼 소규모 단위의 시에 대한 문화도시 지정은 시와 시민들을 살리는 절대절명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기 문화도시 심의위원장으로서 처음 법정도시를 뽑고 2차례 예비도시를 뽑았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광역시 다 뺐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부터 출발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자, 이 얘기도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 사례 제가 든 이유는 우선 문화를 통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복하고 경제적인 발전까지 함께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폭넓은 교류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 그 폭넓은 교류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평소에 일상에 관계없던 재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의 전통산업이나 관광 모든 것들이 문화를 매개로 해서 되살아나거나 아니면 탄생되게 되는 거죠. 사실 문화는 현대사회가 갈라놓은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공동체 사회의 삶의 근간입니다. 문화에서 모든 차이를 넘고 공유할 가치를 키워주는 영역인데, 다른 말씀을 그냥 쉽게 드리면 음악, 미술, 문학, 스포츠, 자연을 관광하는 거에 또 예술과 문화를 일상에서 즐기는데 계층이 중요합니까?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성이 의미가 있습니까? 즐기는 각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본 기억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바로 개개인의 문화적인 즐거움과 감동은 바로 이거 정말 좋다, 내가 행복해 하니까 왜 이렇게 요즘 행복해 보여, 이 감동이 다른 사람들로 확대되고 또 공유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나눠가게 되고 키워서 문화로 발전이, 그 지역의 문화로 발전이 됩니다. 외진 구역의 소규모 도시들은 실용적이고 산업 경제적인 구도에서 당연하게 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도 어려웠지만 지금 사례들에서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 거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넣는지 제가 시계를 안 봐가지고. 모든 문화도시는 각각의 도시의 특성과 역사와 주민들의 정체성에 따라서 달리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자연 속에서 실물 경제 활동과는 동떨어져 있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발전하기 꾀하기 어려운 영월과 같은 소도시는 문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로 영월 문화도시라고 붙인 데는 우선 시민들이 문화로 일상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도시를 일부러 한 3년 과정을 만든 이유는 문화로 행복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는 일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인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확대가 될 수밖에 없죠. 뭔지 알게 되면. 영월 인근의 소도시들도 사실 문화는 그런 서로 비교해야 되는 상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화 활동이나 향유의 무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월 문화도시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자연과 문화 공간들이 서로 유관되게 연결되고 시민과 외지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지역의 문화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 전체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관련 문화 영역에서 관계를 통해서 발전되게 됩니다. 안에만 보시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재원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용적으로 필요한 시설도 그런 인구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 또 반드시 필요해서 생기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이유도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문화도시 영월의 가능성은 지금 현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대부분들이 굉장히 소모되고 사회 부속품으로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찾고 싶은 곳은 자연환경이 좋고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외국 사람 많습니다. 아비뇽 칸 영화제 유명한 거 아시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40년대 1946년에 칸 영화제가 생겼고 47년에 아비뇽 축제가 생겼습니다. 다 파리에서 1000km, 800km 떨어진 데입니다. 니스도 그렇고 에딘버러 지금 축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자, 이런 데들이 전부 저와 똑같은 데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은 자연이 그려준 관광지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문화관광지도를 그립니다. 이건 왜 중요한 거 아니?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들은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것의 행복을 느낄까를 찾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지도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문화가 특화된다는 건 지금 영월이 살 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파리에서 한국문화원장을 4년 했었고 최초로 유럽에서 K-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2011년에. 폭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월이 알려지는 거는 잠시 잠깐 사이에 전 세계에 다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특화가.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 내 혼자 살려고가 아니라 인근 지역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같이 살아나가는 거는 경제나 정치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로 안 됩니다.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은 서로의 차이를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상호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문화라는 것의 과정이 바로 문화도시의 모습입니다. 각자가 주인이 되는 문화적인 삶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문화도시의 특화는 특별한 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공유하고 확대시키면서 문화의 보편적인 가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보편성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국제적으로까지 확대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우선적으로 자꾸 하고자 하는 문화 산업이라는 것으로 미래 사업으로 개발되기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소규모 문화도시에서 일상적인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문화가 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은 인구, 경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겁니다.
자, 드라마나 케이팝, 음식, 영화, 스포츠 등이 펼쳐내고 있는 한류도 다름 아니라 한국인들의 열정과 사랑과 지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문화도시는 절대로 도시개발처럼 단시간에 인위적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일상적인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모두의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 긴 시간의 노력과 기획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오래 지속되고 확산되는 것이 문화의 특성이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와 투자와 협력을 오래 지켜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도시 문화도시 특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신 최준호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역사가 어우러진 영월과 같은 소도시는 문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일상적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듯 소도시의 문화도시 지정은 시민들을 살리는 필수 요소가 아닌가 싶네요.